황 총리가 특검 수사 연장도 거부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보면요. 황 총리가 특검 연장 거부할 가능성은 높았죠. 그리고 탄핵 최종 변론일도 뭐 며칠 전에 정해져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고됐죠. 예, 예고된 갈등의 면이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예고된 갈등일지언정 첨예해지는 것이고 당연하죠. 당분간 그럴 거고 예. 제가 볼 때 문제는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쪽보다는 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쪽일 거예요. 왜요? 왜 그쪽이 복잡하다고 봅니까? 그 야당은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던 대로. 예, 예. 근데 이제 이쪽이 좀 복잡해지는 건데 일단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황교안 총리 탄핵에선 선을 그었죠. 예,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야당이 지금 격앙돼 있지만은 예. 황 총리를 실제로 탄핵까지 가느냐 압박용이냐 이건 좀 다른 건데 예. 바른정당이 이제 거기에선 선을 그었지만은 나머지는 초강경 모드예요. 어떤 식의 초강경 그러니까 모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박 대통령한테 대해까지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웠고 정병국 대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탄핵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 인용으로 한국당은 빠른 속도로 괴멸할 것이다. 예. 마음은 바른정당에 몸은 한국당에 있는 의원은 망설이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선 정의로운 결단을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근데 펼쳤습니다. 지금 지지율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보다 많이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른당은 이제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어젯밤에 처음으로 이제 비상시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만든 기조입니다. 예. 그 시국 회의 이후에 오늘 이제 김무성 의원도 오랜만에 나서가지고 예. 이게 과연 박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고 국정이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된다. 더 이상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최선의 방안을 생각해야 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들에 대해 가지고 수구꼴통이다. 집단 관계의 발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법률 대리인단이 뭐 도로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심하긴 하죠. 그렇죠. 확실히. 어쨌든 바른정당은 작심하고 탄핵 심판이 가까우니까 자유한국당의 총공세를 펴자라고 맞습니다. 약속을 한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도 정비를 한 게 당 전략기획본부장에 삼선의 황영철 의원이 임명됐는데 그 밑에 부본부장을 김무성 의원이 맡았어요. 이게 참 이례적이죠. 당대표도 지낸 육선 의원이 부본부장 당직을 맡았다. 이건 당직도 당직인데 제 생각에는 마이크를 잡겠다. 예.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비상 상황으로 본다는 거고 바른당 입장에서는 예. 지지율이 한국당이 뒤처지어 있지만은 이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은 대선 끝날 때까지 그렇죠. 지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지금이 거의 유일한 예. 뭐 타이밍이다. 조금 무리가 있거나 한 단기간에는 조금 손실을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바른당 입장에서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봤자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이제 한국당을 완전히 제압해야지 뭔가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예. 황영철 전략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당당한 정의의 사도로서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전략을 정비하고 이 투쟁이라는 게 누구한테 대한 투쟁이겠습니까? 네. 뭐 청와대나 대한국당에 대한 투쟁이죠. 예. 야당으로서 치열함과 선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자, 그럼 한국당은 무슨 상황이냐? 예. 김진태, 김문수 뭐 이런 분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정쩡하죠. 네. 예.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하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히지도 않은데. 예. 그리고 당 비대위원장 임명진 그 위원장께서는 오늘 뭐 했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관령에 갔더라고요. 왜요? 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가가지고 뭐 이제 적극 지원하겠다. 하하, 예. 이 좀 되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비상시국 내에서 예. 할 게 없으니까 거기를 간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 약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후에 한국당의 방향을 전략적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예. 전반적인 합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헌재가 결정하면 거기 따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장서 있는 사람은 앞장서 있는 사람이지만 과거에 보십시오. 지금 충청권 의원이라든지 예. 원래 이제 그 반기문 총장한테 가려고 했던 뭐 정진석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반면에 바른정당은 지지율은 떨어지지만은 죽든 살든 우리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공에 나섰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바른당이 한국당을 누르고 보수 대표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이 앞으로 분위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고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른당의 반사의 이익으로 가는 면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당이 갑자기 좋아지느냐. 지금까지 봐도 보십시오. 처음에 뭐 반기문, 그다음에 안희정. 예. 이 다음엔 또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쪽이 지지층이. 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하지만 바른당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이렇게 주적은 한국당이다. 예,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예, 없다. 한국당을 어떻게 해야 그 뒤가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창당 초기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때 좀 무리가 있더라도 실기한 세게 거죠. 몰아붙였어야죠. 자, 롯데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그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용지로 제공하겠다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뭐 이르면 내일 롯데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지금 한미가 공동 실무단을 꾸려서 이 사드 배치 본격 논의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계약이 된 건데 일단 정식 계약을 맡게 되면 이 부지는 주한미군에 제공이 되고 이후에 부대 설계,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걸 거쳐서 본격적인 이 부지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미군 측의 계획을 보면 뭐 오는 6월 말쯤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걸로 관측이 되고요.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 행정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치 시기를 밝힐 수가 없고 다만 올해 안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요? 일단 현재 성주 골프장 입구 초소에 버스 3대를 타고 온 전경 120여 명이 출입 통제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입구 초소에서 한 800여 미터 아래쪽에 있는 마을 입구에도 전경 120여 명이 배치돼 있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오늘도 계속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단 군의 경계 표시 시설물 설치 이걸 두고 양측이 대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국방부는 곧바로 성주 골프장 주변에 경계 표시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뭐 철조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담장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반대 주민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외곽 경비는 경찰이 맡게 되고 골프장 부근은 경비는 이제 그 군이 맡게 되는데 결국 상당히 이제 엄중한 그런 경비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단체는 이 공사장 입구를 막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상당히 강한 충돌이 이루어질 그런 상황까지 예상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야권도 일제히 이 국방부 결정과 롯데의 이사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롯데를 압박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라면서 국방부와 롯데 간의 협상 내용 일체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정의당은 롯데가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김천과 성주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성주 골프장이라는 또 다른 뇌물을 정부에 갖다 바친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뭐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이 롯데에 대해서 보복할 것도 지금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불만을 표시한다라면서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롯데 현지 사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방식으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지금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제 롯데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예. 지난해 롯데 면세점의 시내 면세점 매출 가운데 80%가 중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왔다고 하고요.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지난해 거래액 15조 원 가운데 약 3,750억 원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 지출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또 현재 24개 계열사가 중국에서 사업 중인 것이고 현지에 모두 2만여 명에 이르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통, 제과, 화학 등의 계열사의 중국 현지 매출이 한 해 약 3조 2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까 상당한 규모인 거죠. 그렇죠. 또 중국에서 롯데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쇼핑, 레저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 복합몰 건설 프로젝트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올 겨울에는 중국 선양의 롯데월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이것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 이미 나온 바 있다는 거죠. 네. 시간이 좀 지나면은 롯데가 이런 식으로 중국에 이제 보복을 당한 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해서 예. 사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걸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탄핵이 만약 인용돼서 대선이 치러지면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얘기는 재론될 수 있겠죠. 그런 셈이죠.
이제 월세가 정말 대세가 됐다는 게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아동주거실태 집계 결과 이거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점유 형태는 이제 일단은 자기 집입니다. 이게 한 12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짧은 점유 형태 이거는 전세인데 약 4.2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월세가 4.3년이니까 지금 전세가 월세보다 거주 기간이 짧아진 것이죠. 그러네요. 이 전세의 평균 거주 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진 것은 200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가 5년마다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통계청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전세값이 상승했다 이 부분하고 집주인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됐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데 결국 뭐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거주 기간이 아닌 거래량으로 봐도 지금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월세 거래량 중에 월세 거래량이 한 46% 정도 차지했는데 전년도 상반기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니까 또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아마 월세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는 막기가 어렵겠죠. 그건 아마 거스를 수 있는 흐름이긴 한 것 같습니다. 30대 여성의 절반가량이 경력 단절 여성이다. 이런 조사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건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줄여서 경단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기혼 여성 중에 경력 단절이 있는 여성은 전체 이제 928만 9천 명 중에 한 696만 명, 약 700만 명 정도로 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연령대별로 보면 40살에서 44살 정도가 이제 전체 64.4%로 가장 높았고요. 35에서 39살까지가 62.9%, 45에서 49살까지가 59.9%, 약 60% 정도라는 것이죠. 이 경력 단절이 이루어진 사유는 뭐냐?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결혼이 일단 58.5%로 가장 많았고 임신 출산이 28.4%, 양육이 7.2% 정도였다는 것이거든요. 이 경력 단절이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상당한 이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대책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좀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불량 달걀 30만 개를 유통시킨 업자가 붙잡혔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식용이 불가능한 부화용 불량 계란을 사들여서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박모 씨와 농장주 3명 그리고 이 계란을 조리해서 판매한 혐의로 식당 주인 15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군산과 익산 시내 종개장 3곳에서 계란을 한 판당 1,000원 가격에 사들여서 식당 15곳에 한 판당 2,500원에서 4,000원을 받고 팔았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판매된 계란 숫자가 30만 개가 넘는다는 거죠. 계란을 한 판당 1,000원에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난막이 찢어지거나 난각이 손상이 돼서 내용물이 유출됐다거나 또는 울퉁불퉁해서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그런 계란들 그리고 이물질이 묻어서 불결한 계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인데 예. 이런 건 이제 식용으로는 못 쓰고 부화용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박 씨는 식용란 수집 판매와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건 이제 이렇게 수집했다는 겁니다. 아하. 또 적발된 식당들도 이런 계란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싼 맛에 계란을 사들여서 계란탕, 찜, 뭐 계란말이 이런 걸로 이제 조리해서 팔았다는 건데요. 이 박 씨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전부터 이런 일을 했는데 AI 파동으로 계란값이 급등하니까 좀 더 높은 가격에 이 저질 계란들을 납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이 사람 하나가 아닐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네요. 예. 토익을 대리시험 쳐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사람도 잡혔네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 외국계 제약회사 직원이라는데요. 뭐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한 취업준비생 6명 그리고 대기업에서 승진 심사를 앞뒀던 회사원 14명 등이 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카투사로 복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의뢰인을 모집한 다음에 자기 사진하고 대상자 사진을 이 교묘하게 합성을 해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게 한 다음에 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180점에 불과하던 의뢰인의 점수가 토익 900점 이상에 나오기까지 해서 여러모로 이제 상당히 파장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 하나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제 심증을 가지고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